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학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8장에 나오는 필립스 곡선과 거시경제 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봤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갖다가 실제 중요한 경제 현상에 적용하고 분석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필립스 곡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가지 거시경제 정책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분량이 많죠. 우리 책에서도 페이지가 많고, 또 지금 8장이지만 섹션 작은 게 6개가 됩니다. 6개가 되고 슬라이드는 한 70개 가까이 되는데 내용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필립스 곡선의 의미하고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보여주는 것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인데,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는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죠. 실업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기대와 필립스 곡선, 다양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죠.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필립스 곡선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다 보지는 못하지만 첫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우리 책에는 화폐 금융정책이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제가 다 바꿨습니다. 통화정책으로 바꿔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통화정책이라고 하셔야지 화폐 금융정책 그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용성, 운영체계, 파급 경로, 또 통화정책의 소득분배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여기 8장에 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가장 골치 아픈 두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만 대응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이제 이걸 분석할 때 기초가 됩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 새로 죽은 물가죠. 그 물가가 오르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로축은 뭐죠? 국민소득, 실질 GDP인데 그 실질 GDP가 감소하면 실업이 증가합니다. 가지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역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 몇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그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입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마이너스 관계죠. 역관계. 역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의 의미하고 필립스 곡선이 주는 정책적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이라고 하는 거, 정책 시사점을 갖다 살펴본 다음에 이론적, 실증적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필립스 곡선이 이제 처음에 제시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또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포함된 필립스 곡선, 또 자연 실업률 개념이 포함된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응용할 수 있는 필립스 곡선의 의미와 또 역시 정책적 시사점을 갖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는 방식, 원래 그 적응적 기대도 있고 합리적 기대, 그 두 가지가 지금은 대표식인데 그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볼 내용이지만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질 때, 사실은 그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을 때 많이 환호했습니다. 80년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나온 건데, 사실은 인간이 과연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다소 제한된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가질 때 어쨌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기타 이제 통화정책의 운영체제와 파급 경로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 볼 때는 이제 또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같이 참고해 가지고 볼 것입니다. 원래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그 한국은행 사이트, 또 미국의 페드,
그 페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제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해보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 일부 좀 캡처해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 이걸 직접 나타내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1958년에 아서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가 실업률과 원래는 명목 임금 상승률 간의 관계를 갖다 분석을 해봤어요. 원래 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또는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케인스 이론의 바탕을 둔 겁니다. 케인스 이론의 기초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럼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거죠. 해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본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여기 영국 경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861년부터 1957년 사이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실증 분석을 해본 겁니다.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1958년에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일단 새로 치게 들어가는 게 뭐죠? 일단 최초의 필립스 곡선, 필립스가 발표한 필립스 곡선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실업률은 가로치게 표시합니다. EU, unemployment 해가지고 가로치게 표시했고 퍼센트로.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게 명목임금의 변동률이에요. 명목임금의 변동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 포인트 해놓은 거예요. W 포인트, 대문자 W입니다. 명목임금입니다. 명목임금의 변동률 해가지고 대문자 W로 표시했습니다. 가지고 양자 간의 관계를 갖다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게 산포도죠. 이게 점들이 점점점점 찍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 관측치예요. 한 1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관측치. 그러니까 지금 점이 한 100개쯤 나오겠죠. 100개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이걸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선을 갖다 그린 겁니다. 일종의 회귀 분석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포도로부터 회귀선을 도출했는데 이 형태가 이렇습니다. 형태가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물론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가지고 왜냐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바로 명목임금의 변동률인데 명목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마이너스까지 해놓은 겁니다. 물론 실업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세로축은 0 아래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역관계인데 여기다 앞에다 몇 자를 더 붙이면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 역관계인데 이게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갖다가 아서 필립스 이름을 따가지고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실제로 그 케인스의 이론을 갖다 확인한 이런 사건이죠. 가지고 이제 그 뒤에 그러면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명목임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율하고도 같은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도 같은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뒤에 뭐 폴 앤서니 세미얼슨이라든가 립시 같은 학자들이 그 관계를 갖다 또 새롭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 간에도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아주 유명해진 지금 우리가 거시 분석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발전된 필립스 곡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최초의 필립스 곡선은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인데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 그다가 그 이후에 발전해 가지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에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958년에 아서 필립스가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동률 사이에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명목임금 변동률을 물가 상승률로 대체한 거예요. 그 필립스 곡선이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미얼슨, 립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된 필립스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하고 연계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상향하는 AS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AS 곡선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갖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상향하는 AS 곡선이죠. 세로축이 뭡니까? 물가죠. 물가인데 파이로 표시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역시 세로축은 뭐죠?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로 표시한 거죠. 인플레이션 표시한 것이고, 이제 가로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국민소득 또는 실질 GDP라고 하는 Y를 갖다 표시를 했는데, 필립스 곡선은 뭐죠? U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실업률은 증가하는 거니까 가로축이 이제 반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Y하고 U가 반대로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 국민소득하고 실업률 간의 이 관계, 이 관계를 갖다가 처음 또 밝힌 학자가 누구냐 하면 오쿤이라는 학자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오쿤이라는 학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처음에 균형점은 2제로입니다. 자, 총 수요 곡선이 AD 제로고 따라서 처음에 균형점은 2제로죠. 이때 물가가 얼마입니까? 파이 제로입니다. 자, 물가 파이 제로를 갖다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국민소득이 요만큼인데 요때 실업률, 국민소득이 Y0일 때 실업률이 바로 U0라는 얘기예요. 국민소득이 Y0일 때 실업률 U0. 이렇게 해가지고 E0에 해당하는 요점이 나옵니다. 요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총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총수요가 AD1으로 증가해가지고 균형점이 E1이 됐죠. E1이 되니까 이제 물가는 파이1이 됐습니다. 파이1이 되고 국민소득은 Y1이 됐습니다. 표시는 안 돼 있지만 Y1이다. 자, 이럴 때 실업률이 얼마냐면 또 U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지고 자, 요 점에서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감소한 것이죠. U1으로. 자, 실업률이 감소해가지고 U1하고 파이1하고 요 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E1에 해당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 점이 E1에 해당하는 점. 그래가지고 E0, E1, E0, E1에 해당하는 점을 갖다가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연결하니까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향하는 AS 곡선하고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은 뭐예요? 동전의 앞뒷면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똑같이 물가상승률이고 가로축에다가 하나는 국민소득, 하나는 실업률을 표시를 해가지고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AS 곡선, 물론 단기 AS 곡선이죠. 이런 상태에서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인플레이션 상승했고 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산출량의 증가는 곧 실업률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률 감소,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것이 바로 우하향하는 AS 곡선입니다. 여기서 산출량과 실업률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가로해 놓고 오쿤의 법칙이라고 해놨죠. 오컨이라고도 발음하고 오쿤이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 나와 있습니다. 단기 AS 곡선. 단기 AS 곡선을 갖다가 재해석한 것이 결국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쿤이라는 학자는 아니 뭐 크게 이렇게 뭐 맨큐나 크루그만 이런 사람들처럼 노벨상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설치는 이런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도 지낸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오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오쿤 뭐냐면 고통지수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미저리 인덱스, 미저리라고 아시죠? 미저리 인덱스 해가지고 고통지수라는 걸 개발한 사람입니다. 고통지수가 뭐죠?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더한 것이 고통지수다 해가지고 미저리 지수.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히 최근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니면 그 남미 국가들의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걸 갖다가 표시한 건데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고통지수가
인플레이션율은 2016년인가 인플레이션율은 152.5%, 거기다가 실업률은 7.7% 해가지고 고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해가지고 통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지수 해가지고 이걸 개발한 인물이 오쿤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국민소득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 책에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이 나와가지고 오쿤의 법칙에 대한 식이죠. y 스타분의 y 스타 마이너스 y는 알파 곱하기 u 마이너스 u 제로와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다 식으로 표시한 게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을 해서 제시한 내용도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오쿤의 법칙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오쿤의 법칙 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확인하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장기 상황이죠. 자, 수직의 AS 곡선입니다. AS 곡선이 수직이라고 하면 장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전학파가 제시한 AS 곡선이고요. AS 곡선이 수직일 때는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AS 곡선이 Y스타에서 수직입니다. Y스타는 다 아시겠지만 잠재 산출량이죠.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장기 AS 곡선은 수직이다. 그럼 처음에 총 수요가 AD0일 때 균형점은 E0였습니다. E0였고 물가는 파이 제로, 인플레이션은 파이 제로. 근데 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총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균형점이 2원이 됐는데 2원이 된다고 해서 물가는 올라갔죠. 근데 국민소득은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실업률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필립스 곡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직의 AS 곡선입니다. 수직의 AS 곡선이고 장기 AS 곡선이죠. 이 상태에서 총 수요가 증가합니다. 산출량 불변, 실업률 불변, 물가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산출량 Y0, Y스타일 때 이게 잠재 산출량입니다. 잠재 산출량인데 다른 말로 완전 고용 산출량, 완전 고용 산출량 또는 뭐요? 자연 산출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 산출량이라고 하는 게 최대한 가능한 산출량. 그래서 주어진 생산 요소가 모두 고용됐을 때 최대한 가능한 산출량. 그래서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고도 하고 자연 산출량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실업률이 얼마일까요? 이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해서 자연 실업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UN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UN 수준에서 필립스 곡선도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수직의 필립스 곡선이 나옵니다. 수직의 필립스 곡선. 그래서 우리가 필립스 곡선의 경우에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AS 곡선의 경우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가지고 단기 AS 곡선은 우상향한다. 반면에 장기 AS 곡선은 수직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필립스 곡선의 경우에도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지만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장기 필립스 곡선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을 보인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가만 변화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다가 해서 장기 필립스 곡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전적 필립스 곡선의 그 정책적 시사점을 갖다 보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전적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최초에 필립스가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립시하고 세뮤얼슨 같은 학자들이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로 좀 더 발전시킨 거죠. 원래는 명목 임금 상승률 간의 관계로 해가지고 필립스가 제시했지만 그 이후에 립시라든가 세뮤얼슨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관계니까.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정책적 딜레마입니다. 먼저 립시의 경우에는 립시 명목임금 상승률 W스타입니다. 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죠.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노동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 간 상관관계에서
이론적 기초를 찾습니다. 화폐 환상을 가정합니다. 화폐 환상을 가정하니까 노동자는 뭐예요? 노동자는 명목 임금의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화폐 환상이라고 해서 지금 머니 일루션이라고도 하는데 머니 일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예전에는 화폐 착각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화폐 착각.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노동자는 물가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진 않아요. 노동자는. 그러니까 물가가 변화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얼만큼 변화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임금의 상승을 이걸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명목 임금의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그러는 거죠. 실질 임금이 상승하니까 자, 노동의 공급선은 우상향하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자, 실질 임금은 하락하겠죠.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동 수요의 증가 및 자,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까 노동 수요, 기업은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잖아요. 또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고용이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은 하락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물가 상승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가 나타납니다. 요것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로 나타나고 이 관계가 바로 필립스 곡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W 포인트는 실업률의 함수다 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의 함수고 자, 상충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갖다가 1차 미분한 값이죠. H'은 1차 미분한 값입니다. 1차 미분한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U하고 W 스타 간에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전적 필립스 곡선에서 나오는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이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립시의 설명입니다. 화폐 환상을 가정한다. 왜 이런 관계가 왜 생기느냐 하는 건데 이걸 설명할 때 립시의 설명은 화폐 환상을 가정하고 노동자가 명목 임금의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으로 명목 임금 상승이라고 실업률 사이에 이런 상충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갖고 립시가 설명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앞에서 봤던 필립스의 발견은 뭐예요?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필립스는 실증 분석 결과를 갖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고 그러면 왜 그러냐? 둘 사이의 관계가 왜 그러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규명한 게 바로 립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폐 환상을 가정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물가 상승률 또는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밝힙니다. 그럼 이제 정책적 시사점인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둘 다 중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도 매우 중요하고 완전 고용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동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예컨대 과거 80년대, 9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뭘 선택했습니까? 그 당시 페드 의장 폴 볼커라고 하는 페드 의장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커맨딩 아이치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폴 볼커. 그래서 이제 볼커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다 잡으려면 당연히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실제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볼커가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엄청 증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던 것이 커맨딩 아이치에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고전적 필립스 곡선의 의미입니다. 정책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럴 때 특히 그 실업률이 낮을 때 좀 전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봤던 필립스 곡선이 있었죠. 그 필립스 곡선을 갖다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우하향하는데 처음에는 가파르게 우하향이에요. 가파르게 우하향하다가 실업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가파르다가 점점 더 완만해진다. 기억나십니까? 여기다가 그 그림을 다시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그림 되겠네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필립스 곡선이 요 두 개 축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요건 파이라고 표시했었고 요건 U라고 표시했던 건데 어떻게 됐죠? 이건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여기 오게 되면 완만해져 이렇게. 필립스 곡선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처음에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죠?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예컨대 자 가로축의 실업률을 줄일 때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율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을 때는 괜찮은데 실업률이 높을 때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물가상승률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을 때는 자 왼쪽 여기 0에 가까울 때입니다. 0이 가까울 때 실업률이 낮을 때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율의 증가가 매우 크다는 거죠. 흔히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율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희생 비율이라고 합니다. 희생 비율 하나 메모해 주세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희생 비율 찾으면 나옵니다. sacrifice sacrifice ratio라고 그래요. 희생 비율.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율의 비율인데 이게 실업률이 높을 때는 낮아요. 희생 비율이. 실업률이 높을 때는 희생 비율이 낮지만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희생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 점도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실업률을 갖다가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립시가 생각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론적 기초 좀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화폐 환상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화폐 환상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립시가 생각한 필립스 곡선의 이론적 기초는 그겁니다. 자, 노동시장에 초과 수요가 있다. 노동시장에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은 뭐요? 명목임금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명목임금 상승하고 반대로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자,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명목임금을 어떻게 해요? 하락시키죠.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동자나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관심을 갖는 것은 뭐죠? 실질임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동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실질임금이죠. 명목임금의 구매력인 실질임금이 중요하죠. 우리가 커맨딩 아이치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이에크가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동안 1년 동안 임금이 6차례나 조정된 거 나왔었죠. 커맨딩 아이치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뭐 물가는 천정 없이 올라가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당연히 임금이 그대로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도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명목임금이.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명목임금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실질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도 그렇고 기업의 경우에도 고용량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용량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실질임금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같은 곳에서 고용량을 정하지 않습니까? 실질임금과 NPL이 같은 곳에서 고용량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균형을 얘기를 할 때 세로축에다가 실질임금을 표시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은 NPL 곡선이에요. 그래서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70년대 와가지고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0년대 와가지고 필립스 곡선이 틀어졌어요. 이상하게. 자, 원래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 안정적인 역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게 언제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70년대 와가지고 두 차례 석유파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금도 크게 올랐어요. 임금도 크게 올랐고 거기다가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고 공급 충격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이 올라간 것도 그렇지만 석유파동도 공급 충격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거죠.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이제 필립스 곡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안정적 관계가 아니라 아예 깨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커맨딩 아치에서 봤던 것은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케인스 경제학이 위기를 맞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을 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신들을 갖다 이제 변호하기 위한 거죠.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필립스 곡선은 주로 총수요 변동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AS 곡선은 일정한 상태에서 총수요가 증가할 때 그로부터 필립스 곡선을 갖다 도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은 AD 총수요가 변동할 때 유발된 총수요 변동에 의해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로 총수요 변동. 그래서 총수요 변동에 의해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뭐예요? 공급 충격이었단 말입니다. 공급 충격이었고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시기의 경험. 이전에는 안정적이었는데 단지 이 시기의 경험만 가지고 필립스 곡선이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하나의 이상현상이에요. 아주 특이한 이상현상으로서 나타났던 것이 예외적인 현상인데 그 예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들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여전히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에 있다는 거죠. 단지 이때 이상한 공급 충격 때문에 정상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필립스 곡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들이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적응적 기대하고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하는 아주 또 위대한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필립스 곡선을 갖다 이용한 거예요. 적응적 기대와 자연 실업률 가설. 원래 그 자연 실업률 가설을 제시한 학자는 밀턴 프리드먼. 자, 프리드먼은 뭐 시카고 경제학의 대부인 거 다 아시죠? 자, 밀턴 프리드먼하고 에드먼드 펠프스가 자, 립시하고는 달리 명목 임금 변화율이 아니라 W스타가 아니라 예상 실질 임금 변화율 이게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프리드먼은 뭐 일찍부터 노벨상 받은 학자고 에드먼드 펠프스는 그거보다 훨씬 뒤에 역시 이 자연 실업률 이론을 제시한 공로로 노벨상을 탑니다. 여기 지금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또 그냥 끝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은 가설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다 규명도 됐고 뭐요 인정받은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자연 실업률 이론입니다. 이제 가설이 아니라 이론.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연 실업률 이론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책엔 다 미국에서 나오는 책엔 다 이론이라고 나와요. 시오리. 초기의 가설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립시와는 달리 명목 임금의 변화율이 아니라 예상 그것도 실질 임금 변화율이 둘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상 실질 임금 변화율. 예상 중요하고 실질 임금 중요하고. 그래서 예상 실질 임금 변화율 해가지고 이걸 W 스몰 W입니다. 실질 임금이니까 스몰 W예요. 스몰 W 포인트면서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스몰 W 익스펙테이션 포인트. 네, 이거는 뭐냐? 자, 실질이니까 당연히 명목에서 W 포인트 명목에서 뭐예요? 예상 물가 상승률이죠. 파 익스펙테이션. 자, 예상 인플레이션율 또는 예상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바로 예상 실질임금 변화율입니다. 이 예상 실질임금 변화율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모형을 발전시킵니다. 명목임금의 변화율이 아니다. 예상 실질임금 변화율이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 공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건 실질임금이라는 건 이미 얘기했죠. 근데 실질임금도 뭐예요? 예상 실질임금. 이것이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중요시하게 된 거 이때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게 바로 프리드먼과 펠프스입니다. 파 익스펙테이션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파 익스펙테이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가지고 이것이 필립스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틀어진 게 아니라 뭐요? 필립스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 다 상승했잖아요. 둘 다 상승했으니까 결국 뭐요? 필립스 곡선이 이게 이렇게 이동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당연히 뭐요?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했고 실업률도 증가한 거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먼과 펠프스의 필립스 곡선에 대한 해석은 그겁니다. 필립스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그 배경이 된 게 적응적 기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대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완전 예견도 있고 적응적 기대. 그다음 80년대에는 뭐요? 합리적 기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합리적 기대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적응적 기대와 관련해 가지고 자연 실업률 이론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적응적 기대와 자연 실업률 가설을 갖다 볼 때 단기 필립스 곡선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을 다시 좀 정의합시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네,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으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 봤던 7장의 4절의 2, 4.2에서 봤던 동태적 총 공급 곡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태적 AS 곡선. 여기서 균형 고용 증가율입니다. 자, 균형 고용 증가율.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균형 고용 증가율과 실업률 간의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마이너스의 관계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균형식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식으로 변형시킵니다. 노동시장의 균형 방정식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식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가지고 이걸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파이는 물가 상승률인데,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파 익스펙테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뭐요? H. 이건 함수입니다. U-UN이에요. U는 실업률, UN은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하고 자연 실업률의 차이만큼이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의 차이만큼이 인플레이션율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과의 차이가 반영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요게 차이가 없으면 요게 차이가 없다면 H가 제로, H0고 H0는 당연히 뭐예요? H0는 0이죠. 그리고 요걸 1차 미분한 값은 0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요 함수를 갖다 1차 미분한 값은 0보다 작다.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UN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하는 것이고 자연 실업률. 그 다음에 H'이 0보다 작다고 그랬죠. 여기서 H'이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자연 실업률에서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자연 실업률에서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 일단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은 이제요. 단기에는 변화가 없는 거 이거는 그 주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무슨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0보다 작으니까. 자, 인플레이션율 파이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U 사이에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우리가 자, 프리드먼과 펠프스의 인플레이션 기대 파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라고 하는 게 파 익스펙테이션이에요. 여기 파 익스펙테이션 빨간 거로 할게요. 요게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과됐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바로 파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과 펠프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이다. 자, 필립스 곡선이 한 단계 또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스펙테이션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라고 했는데 파이스펙테이션은 적응적 기대입니다. 적응적 기대에 의한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파이스펙테이션이에요. 적응적 기대에 의한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값. 원래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죠. 뭐냐면 작년에 물가가 5% 올랐다. 예컨대 재작년에 물가가 5%가 올랐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기대하느냐? 작년에 5%가 올랐으니까 올해도 5%가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가지고 3%만 올랐습니다. 물가가. 그러면 내년도 물가는 또 3%가 오를 거라고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전년도만큼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적응적 기대의 어댑티브. 그러니까 물가 예상에 착오가 있었잖아요. 5%를 예상했는데 3%만 올랐다. 그럼 2%만큼 착오가 있었죠. 착오가 있지만 그거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3%가 올랐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3%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적응적 기대입니다. 그래서 파이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적응적 기대에 기초한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값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응적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자연 실업률 가설을 보는데 일단 먼저 단기 필립스 곡선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단기 필립스 곡선을 우하향합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입니다. 요 관계를 갖다 이제 여기서 보는 겁니다. 지금 자연실업률 이론에서 중요한 게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연실업률 이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전에 봤던 식입니다. 자, 이제 여기 단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PC0 단기 필립스 곡선. 여기 자연실업률입니다. 자연실업률이고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파이스펙테이션 제로입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파이스펙테이션 원이 됐습니다. 근데 자, 실업률은 그대로 UN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그래서 결국 파이스펙테이션 제로일 때 요점.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가지고 파이스펙테이션 1일 때 2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장기에 자,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일치합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결국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 UN에서 자, 수직인 PC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 이론이에요. 지금은 다 시오리라고 합니다. 자연 실업률 이론이다. 그런 거예요. 그 장기 필립스 곡선이 도출되게 되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균형점이 A점에 있습니다. A점인데 이건 자연실업률 수준이에요. 자연실업률 수준이고 이때 자연실업률이 5%다. 그러니까 최초의 점이 5점, A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A점에서 실업률, 자연실업률이 있는데 이것도 높다 이거죠. 높다. 그래서 A점에서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3%로 줄이고 4% 인플레이션을 상승을 이건 수용해야 되는 거죠. 희생 비율이에요. 실업률을 갖다가 2%포인트 줄이려면 4%의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갖다 줄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실업률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건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됐다. 가지고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통화량을 늘렸어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했다. 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는 거죠. 일단 그건 이제 그 뒤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파이스펙테이션이 제로일 때입니다. 기대 물가가 제로일 때 필립스 곡선이에요. PC 제로. 이 상태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일단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니까 뭐요? 물가는 오르지만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단기 필립스 곡선상에서 한 요 점쯤으로 옮겨갈 겁니다. 이제 다음 표시가 될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줄였어요. 물가는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했다.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했다. 그래서 A점에서 요점으로 옮겨갑니다. 요점인지 약간 빗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얘기가 나오네요. 거의 비슷하죠. B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했고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비록 물가는 올랐지만 단기에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업률을 3%로 줄였습니다. 일단 실업률을 줄였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또 다음 기회 물가가 적응적 기대입니다. 적응적 기대니까 다음 기회도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대할 것이고 일단 여기서 실업률이 감소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적응적 기대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0으로 유지하는 노동자들 아직은 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거 아직은 몰라요.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0으로 유지하는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요. 일단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하락하죠. 물가는 올랐지만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니까 실업률을 하락하는 거죠. 3%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은 물가가 오른 걸 몰라요. 물가가 오른 걸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 걸 깨닫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 걸 깨닫게 된다. 자, 물가가 오른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겠죠. 물가가 오른 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걸 알게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다음번 설명 나옵니다. 뭐 좀 지우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번 설명.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로 올랐어요. 적응적 기대니까는 자, 지난 기회에 4%가 올랐으니까 다음 기회도 4%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사후적으로 인식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로 상향 조정한다. 가지고 필립스 곡선이 단기 필립스 곡선이 PC1으로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방 이동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여기서 B에서 어느 점으로 가는? 이 점으로 가는 거죠. C점으로 갑니다. C점으로 간다. 처음에 A에 있다가 B에 있다가 이제 요점이 아니에요. 요점이 아니라 다시 이제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또 일로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일단은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상황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이 없다.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은 물가가 오른 걸 알았잖아요. 물가가 오른 걸 아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A점에서 B점으로 갔지만 B점에서 다시 다시 일로 돌아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 걸 알고 물가가 오른 걸 알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이 없을 때 노동자들은 정확한 인플레이션 예상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질 임금이 종전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질 임금이 종전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당연히 뭐예요? 실질 임금 상승하고 노동 수요 감소함으로써 다시 실업률은 높아지는 거죠. 다시 원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A점에서 단기적으로 B점까지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 걸 깨닫게 됨에 따라서 뭐예요? B점에서 다시 C점으로 일단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점으로. 근데 이제 C점으로 돌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필립스 곡선은 상방 이동한 자, 새로운 필립스 곡선상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 지금까지 아까 A점에서 시행했던 통화 정책이 반복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그럼 C점에서 이 점으로 가겠죠. 이 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여기서 다시 또 이 점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뭐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A점, C점, 그 다음에 D, E점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뭐냐?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어갖고 실업률을 줄였지만 곧 다시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A점, C점, E점 요 점을 갖다 연결한 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장기에는. 이게 자연 실업률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가 A점, C점을 연결한 이 선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수직선이 바로 자연 실업률 이론입니다. 설명 하나 또 있나? 보겠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역시 실업률을 계속 3%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합 팽창을 시행했다. 아까 A점에서 하고 똑같은 거예요. A점에서 시행했던 이런 정책하고 똑같은 정책을 계속합니다. 가지고 지속적인 통합 팽창을 시행하면 자,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하죠. 물가는 더 상승합니다. 더 상승하면 당연히 뭐예요? 필립스 곡선도 더 상방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필립스 곡선도 결국 더 상방이동합니다. 이렇게 돼요. 가지고 이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일 때? 8%일 때 필립스 곡선이에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8%일 때 단기 필립스 곡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A점, C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이 사후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또 단기 필립스 곡선이 PC2로 상방 이동하는 겁니다. 8%인 상황에서 필립스 곡선이 PC2로 상방 이동한다.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A, C점을 연결한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기 필립스 곡선이고요. 자, 그래서 PCL이라고 하는 장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참 되게 많은 내용 집어넣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단기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두 변수 간의 장기에는 상충 관계가 사라지고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 이론입니다. 적응적 기대에 바탕을 둔 적응적 기대에 기초한 프리드먼과 펠프스의 자연 실업률 이론이에요. 노벨상을 안겨준 이론. 참 대단한 이론이죠. 다음에 이제 그 자연 실업률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보겠습니다. 자연 실업률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해가지고 이거 지금 자연 실업률 이론 누가 주장한 거예요? 시카고 학파입니다. 통화주의예요. 자, 프리드만과 펠프스 모두 통화주의고 케인스 학파하고는 반대 입장을 보이잖아요. 둘이 이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케인스 학파는 자, 실제 실업률이 당연히 자연 실업률보다는 낮죠. 실제 실업률이 만약에 자연 실업률, 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 실업률 아래로 실업률을 줄인다. 가능합니까? 어렵지 아주. 물론 줄일 수는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으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GDP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가 아주 좋을 때.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뭐예요? 경기는 아주 좋아가지고 실업률은 낮지만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죠.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죠.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때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뭐요?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때, 예컨대 인플레이션율이 매년 5%로 지속됐던 게 3%로 떨어져요. 이럴 때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아니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고, 요거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스 학파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자연 실업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통화주의하고 똑같은 용어 쓰기엔 약간 좀 팔리는 측면이 있다. 가지고 케인스 학파가 또 자연 실업률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듭니다. 나이루라고 하는 약자예요. 나이루 뭐냐?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입니다. 그 약자가 나이루예요. 뭐냐면 Non-Accelerating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실업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없이 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실업률. 이게 자연 실업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거나 또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실업률이다. 해가지고 자연 실업률 개념을 제시합니다. 나이루라고 하는 자연 실업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뭐예요? 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실업률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자연 실업률 가설의 정책적 시사점 내용이 이미 차근차근 아까 그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그냥 봤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추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실업률을 낮추려고 할 때 아까 A점에서 시행했던 거죠. A점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추고자 할 때 적응적 기대를 갖는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율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는 단기라면, 자, 적응적 기대를 갖는데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 단기에는 뭐예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졌었죠. 5%에서 3%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단기에는 가능해요, 그게.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다. 자, B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고 필립스 곡선이 성립되는 것이고, 자,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그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다. 우상향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향한다면. 그래서 근데 이것도 나왔습니다. 가로축이 실업률입니다. U, 실업률 U. 그 다음에 세로축은 아까 파인데, 만약에 필립스 곡선이 이런 상태에 있다. 이게 단계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론 요점이 자연 실업률이에요. 요점이 UN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점을 택할 것인지 이 점을 택할 것인지 이것들은 뭐예요? 정책 결정자의 의사에 달린 겁니다. 정책 결정자의 의사에 달렸다. 자, 미국 같은 경우라면 예컨대 공화당 아닌 민주당이죠. 공화당 아닌 민주당인데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했다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요점을 선택할 겁니다. A점을 선택할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러면 뭐예요? B점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화당은 주로 부유층을 대변하죠. 중산층 이상을. 자, 중산층 이상 금융자산이 많습니다. 그럼 금융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 거죠. 실업률이 높더라도 물가가 안정된 이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A점을 택하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업률이 낮은 걸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럼 B점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에 직면할 때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장기라면 장기에는 화폐 환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화폐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실업률은 종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갔지만 장기에는 다시 C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결국 자연 실업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 되는 것이죠. 수직의 장기 필립스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적 통화정책, 아까 A점에서 시행했던 것이 확장적 통화정책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점에서 일단 B점으로 갔잖아요. 물가는 올랐지만 실업률은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에는 경기 부양, 경기를 갖다 회복시키는 이런 효과 얘기합니다. 부양은 원래 띄운다는 말이죠. 경기를 띄운다. 그래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에는 있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뭐예요? 장기에는 다시 C점으로 돌아왔잖아요. C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총 산출량 실업률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총 산출량이라든가 실업률과 같은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인플레이션에만 영향을 미치죠.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현상, 이게 바로 고전화파의 주장입니다. 자, 통화정책이라고 했죠. 통화정책.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보통 화폐 수량설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거죠. 경제학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MV equal PY라고 하는 화폐 수량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 화폐 수량설 해가지고 데이비드 휴미 주장을 했고 어빙 피셔가 정리한 것입니다. 통화방정식으로 정리한 것이고 이걸 밀턴 프리드만이 지지한 것이 화폐 수량설인데, 화폐 수량설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죠?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실질 변수 Y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가 P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MV equal PY에서 P에만 영향을 미치고 Y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건데, 가지고 화폐 수량설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폐라고 하는 게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고전화파의 기본 입장이죠. 그래서 고전화파 경제학에서는 실물 부문하고 화폐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고전파의 이분성이라고 합니다. 클래시컬 다이코토미, 고전파의 이분성. 다시 한번 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주장한 통화주의도 기본 입장은 고전화파. 그리고 고전화파의 주장이 단기에는 성립이 안 돼도 장기에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화폐에 장기적이라는 말 집어넣고 또 장기니까 초라는 말 집어넣습니다. 슈퍼 뉴트럴리티. 여기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트럴리티 오브 마니. 화폐의 중립성. 고전화파의 입장이고,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고전파의 이분성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자연 실업률 이론을 통해서 화폐의 장기적인 초중립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실업률 이론이 나오면서 처음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 등장한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연 실업률 이론이 이때는 가설이었는데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요?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설이 아니라 가설 딱지를 뗀 거예요. 이론입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 자연 실업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전화 케인스파가 얘기하는 나이로, 그래서 그 자연 실업률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통화 정책의 기존 지표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통화 정책의 지표. 그래서 통화 정책의 기준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자연 실업률, 요거는 이제 가설자는 빼야 됩니다. 요것자는 빼야 되고, 자연 실업률, 잠재 산출량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업률이죠. 그래서 통화주의는 자연 실업률, 케인스학파는 나이로 해가지고 이것이 통화정책의 기준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한 가지예요. 물가 안정. 근데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가서 좀 볼 겁니다. 자, 페드 사이트도 잠깐 볼 것이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페드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안정 두 가지예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를 페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지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실업률 관련해 가지고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평가할 때 역시 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통화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에 부합하는지 이걸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 실업률이 하고 세 가지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통화정책의 기준지표,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의 평가지표, 또 통화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에 부합하는지 이걸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자연 실업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 실업률 케인스학파는 나이로 해가지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고, 그렇지만 자연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자연 실업률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자연 실업률 이론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연 실업률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 실업률을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원래 통화정책은 시차가 매우 깁니다. 원래 그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만 경작할 때 공부하셨죠. 재정정책이건 통화정책이건 간에 정책의 시차가 있어요. 타임 래그가. 근데 그래서 원래 시차를 갖다 우리가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구분합니다. 내부 시차는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 다음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다음에 그 정책을 시행에 옮길 때까지 걸리는 시차가 내부 시차예요. 그 다음에 정책을 시행에 옮긴 다음에 효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외부 시차입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내부 시차가 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정정책의 지표는, 재정정책의 수단은 두 가지가 있죠. 정부 지출하고 조세가 있습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 되게 그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또 많은 경우 국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조세의 세율을 변화시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를 거쳐야 한다. 다 아시죠? 언제 결정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밖에 몰라요. 그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차는 길어요. 그렇지만 재정정책은 일단 시행에 옮기면 효과가 바로 나옵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깎아줬다. 금방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어때요? 통화정책은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외부 시차가 길어요. 결정은 금방 이루어지지만 외부 시차가 길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의 효과라는 게 보통 2 내지 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해요. 투자가 증가한다. 얼마나 걸려요? 기업들이 새로 설비를 확장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한다. 몇 년 걸려요? 2, 3년 걸리죠.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게 원래 2 내지 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 실업률을 통화정책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 실업률을 통화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때는 한계가 있다. 통화정책의 시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본 자연 실업률 이론은 적응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응적 기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작년에 5% 올랐다고 올해 5%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는 것이 또 역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자, 이론과 실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연 실업률하고 필립스 곡선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실업률, 원래 실업률 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OECD 자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죠? OECD 선진국 그룹하고 또 통계청에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 갭을 갖다 보는 건데 그 위에 나와 있는 파란색 선이 자연 실업률입니다. 자연 실업률의 축은 오른쪽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축이 바로 자연 실업률 축이에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보통 2016년에는 한 3.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실업률이 이거보다 좀 적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자연 실업률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적었었던 겁니다.
이 자연 실업률이 그렇게 오른 때가 있었죠. 어떤 때입니까? 97년 말 외환위기 때. 어찌 있겠습니까? 97년 말 외환위기 때 이때 그랬었죠. 저도 그 당시 그 데미지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이전에 요때는 어떤 때예요? 요때는 다 아시겠지만 80년, 79년에 국제적으로는 2차 석유 파동,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사망 사건 이후에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죠. 5.18 이때입니다. 아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보였던 이때. 마이너스 5.2%의 성장 기록했던 때입니다. 이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97년 말 외환위기 때입니다. 이렇게 자연 실업률도 높아졌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실업률 갭인데 그 실업률 갭은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실업률과의 차이가 바로 왼쪽에 표시가 된 겁니다. 요거는 왼쪽에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갖고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연 실업률하고 필립스 곡선 추정한 건데, 자, 필립스 곡선 추정한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70년대만 하더라도 필립스 곡선이 뭐예요? 그냥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근데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뒤죽박죽 된 거예요. 80년대 들어와가지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게. 자,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완전히 뒤죽박죽 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랬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또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는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실업률은 매우 높았죠, 이거. 외환위기 이후에 높은 실업률, 이걸 반영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급 충격을 포함한 당시의 경제 상황과 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항상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필립스 곡선의 모양을 크게 벗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여기 나와 있죠. 요겁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해진 겁니다. 완만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만해졌다는 얘기는 희생 비율이 매우 낮아진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연 실업률 필립스 곡선도 이론과 실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그 뒤에는 이제 2.2에 나오는 2.2에서 이제 합리적 기대예요. 합리적 기대와 거기에 기반을 둔 자연 실업률 이론에서 좀 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보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수준의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도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금융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잘 읽어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